네, 자, 1028페이지.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역시 종료된다고 합니다. 네, 1번 맞고요. 2번. 당사자가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양도할 수 있다. 자, 자꾸 그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네,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밑에 해설의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2번 지문 해설의 두 번째 줄 끝에 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 주시고요. 가로 딱 쳐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줄 자,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자, 그래서 또 밑줄 쳐야 되고요. 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또 끝에 보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양도한다는 것은 이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재산권으로서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3번.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재산분리 그랬죠. 아까 재산분리 2년 제척기간이고요. 그다음 4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그다음에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역시 3번, 제일 밑에 3번. 지문이 좀 길죠.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그것도 밑줄 한번 쳐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 칠 부분이 이제 본문에서 바로 치고 가시죠. 1번의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퇴직연금 수급권. 자, 이것도 분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뭐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오른쪽 2번. 이혼의 당사자가 자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 청구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사자 사이 협의가 재판상 화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개입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다. 자, 이건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 점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것을 미리 약정을 해갖고 대비를 해서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당사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송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가로 열고 화해 또는 조정에 한 이혼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분할 협의 효력이 이 위 재산분할 협의 효력이 어떤 협의였습니까? 미리 미리 협의를 한 거 있었죠. 그 협의 효력이 발생한다. X.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분 해설 있죠. 해설 밑에서 한 8번째 줄 올라가면요. 또 좀 사실 해설이 너무 길어서 옆에 전체를 한 8줄 정도 옆에 묶어 주시는데 특별히 밑줄을 좀 치고 가면요. 밑에서 정확하게는 4번째, 8번째입니다. 올라가면 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하여 위 제3분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밑줄 치고요. 그 다다음 줄에 보면 그 중간에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끝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송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때는 그 미리 한 협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물론 이 재판상 이혼에는 화해나 조정에 한 이혼도 포함된다. 반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4번 지문에서 제3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되고 제3분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때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뭐다? 제척 기간. 따라서 그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1페이지 6번 또 이혼입니다. 이건 방금 봤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데요. 자, 1번, 2번 지문이 모두 중복됐네요, 여러분. 중복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체크해 주시고 1번은 아까 그 퇴직연금 수급권 그 다음 또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가능하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정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당사 청구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 3번은 자, 이것은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때는 청산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혼인 중에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봐서 청산 대상이 된다. 네. 자, 그 다음 4번 중복이고요. 4번. 아까,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이것의 효력. 아까 했죠, 여러분. 그래서 4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요에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전에 했던 그 협의 효력이 발생한다. X.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역시 5번 중복이고요. 재산분할 청구는 2년 내에 행사되고 이것은 제척기간이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7번. 자, 이제는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7번. 7번도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4번 역시 정답이죠. 반복 출제죠. 4번도 방금 했던 것. 미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이 과연 효력이 유지되느냐 하는 내용이죠. 방금 했던 거. 마지막에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한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위 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해 또는 조정에서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도 어때요? 미리 협의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잠시 102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여러분. 1029페이지 제일 밑에 해설, 아까 묶었던 해설 거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 줄에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여기에는 가로 속에 화해 또는 조정에 한 이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약간 좀 비틀었는데 1033페이지의 4번 지문은 약간 비틀었는데 마지막에 이혼소송 절차 내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한 이혼이 성립됐을 때는 미리
협의한 재산 분할 협의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4번 틀리고 답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페이지 넘겨 1035의 10번 문제. 10번 문제.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1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함에 있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아까 나왔었고요. 2번. 역시 2번은 재산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제척기간이었고요. 3번.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죠. 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은 그것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죠?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이죠,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예,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 그 요건이 기억나십니까? 예?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즉 사회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악의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유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그 첫 번째 줄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함이, 해가 뭐 사해행위고, 알면서가 악이고,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거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나? 아까 나왔었어요. 근데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자, 밑줄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 밑줄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것도 포함된다. 이것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에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올라갑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석 줄 묶어 두셔야 돼요.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서 끊어버리시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넘어갑니다. 가장 옳지 않은 1번.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한 결과 결국 빚이 오히려 더 크다. 소극재산 마이너스가 오히려 플러스보다 더 크다.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서 재산분할한 결과 결국은 채무를 서로 분담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때 말입니다.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나온 지문인데 틀렸죠? 자, 잠시 다음 페이지 여러분 해설의 밑줄 좀 치고 가시죠. 자, 해설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갔다 오시죠. 다음 페이지 해설 마지막 부분에 1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은 빚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문 2번.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이것 또한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역시 반복합니다만 읽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판례고요. 3, 4번은 그대로 중복입니다. 3, 4번은 중복이고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3번은 뭐였어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랬고요. 쌍방에 모두 유책 사유가 있을 때도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도 중복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중복은 아닙니다. 자, 5번 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 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아까 나왔었고요. 또 2번.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융자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주택, 주거의 목적.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역시 당연히 뭡니까? 청산 대상에 포함돼야 되겠죠? 예, 보증금 반환 채무도 당연히 포함돼야 돼. 그다음 3번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해서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다. 아까 보셨어요. 자, 중복됐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형으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재산 분할 청구라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1할, 아내가 9할,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남편 전체 10이라는 재산 중에 남편이 1, 아내가 9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채권자, 일반 채권자들을 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이 뭐라 했냐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되죠.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1038페이지, 1038 제일 밑에 15번. 계속 반복되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청구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가 그렇죠. 너무 출제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슨 청구권들을 아까도 얘기했죠. 출제 어떤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문제가 많아도 좀 여러분에게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속도는 빨리 하더라도 확인하고 가시죠. 자, 1038의 제일 밑에 15번 문제. 역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 틀렸습니다. 바로 틀렸습니다. 아까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지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건 별개 문제죠. 그래서 자, 역시 해설에 밑줄 한번 치고 가시죠.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입니다. 행사할 수 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서 예외가 있었죠. 아까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2번.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 맞죠? 예, 아까 칠판에 한번 썼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있고요. 반려하면 3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를 전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 이건 뭐 계속 그 지문에 나오죠. 재산 분리하고 암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2년은 계속 반복하지만 제척 기간 소멸시효가 아니고. 자, 그다음 또 한 페이지 넘겨서 1040페이지 밑에 18번. 1번.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자, 여러분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다. 또 밑줄 한번 쳐보시고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 당연히. 삼을 수 없다. X. 있다. 1번 정답. 2번은 중복이고요. 2번은 나왔던 것이고요. 몇 번 반복됐죠. 그죠?
아까 그 미리 협의 이혼을 약정하면서 미리 그 뭡니까? 예?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그것이 나중에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협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몇 번 반복됐죠?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제 또 나오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는. 예. 3번.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맡겨놨다. 그죠? 그런 경우에도 이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죠. 4번. 특유 재산이 했잖아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명의신탁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 다음 4번. 특유 재산이랄지라도 특유 재산.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했었죠.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어떤 유지에 다른 배우자의 정성이 포함됐다든가, 그렇죠? 예. 노력이 포함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될 수 있다. 그 다음 5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예. 했고요. 유책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청구는 안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9번 문제. 19번 문제 체크. 자, 재산분할 청구 또 나왔고요. 1번은 중복. 1번은 중복. 자, 읽어보시고, 2번. 자, 이건 이제 바로 그 3번부터 2번도 거의 중복 성격이 있네요. 자, 3번. 민법 839조 2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시 당사자 일방의 단독 수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것도 이런 분할도 가능하다. 남편의 단독 소유인 부동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이런 분할도 가능하다. 그다음 4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 또 여러분 중복된 느낌 오죠? 협의 또는 심판에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이전이라도 채권자 대위권 객체가 될 수 있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화되어서 확정돼야지 이때 재산권으로서 양도성도 인정되고 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랬죠? 네, 이것도 거의 중복이네요. 4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또 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22번. 자, 1043페이지 22번. 22번. 거의 그걸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 마지막 문제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지겹죠, 여러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또 이번 시험에도 또 지문에 하나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맞고, 2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주권 행사할 수 있다. 역시 중복됐네요. 그 다음 3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자,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하고 시작되면 뭐를 묻는 겁니까? 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시작되면요, 100% 뭡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묻는 거죠.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자의, 그러니까 남편이 하자고요. 그 남편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면 이건 뭐다? 채권자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재산 분할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그냥 판결 그 요지 내지는 뭐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제시를 했다. 그렇죠. 그대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산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여서 재산 분할이 상당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형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은 재판상 이혼일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다음에 협의 이혼일 때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한 때가 아니라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이니까 결론적으로 혼인 신고일, 혼인 신고일, 이혼 신고일,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 이혼 신고일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혼하기로 합의한 때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함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서 분할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자, 1번 제일 밑에 사실혼도 한 문제 확인. 네, 1번. 사실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자, 밑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네, 됐고요. 이번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이미 법적 부부가 법적으로 부인이 있는데 처가 있는데 어떤 그 남자가 다른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3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부부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해서 제3자와 법률을 했을 때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아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어떤 의무가 있었죠? 부양, 협조, 동거 의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4번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이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서 종료됐을 때는 이때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데 사망의 동그라미치고 당사자 일방 사망 동그라미 사망으로 종료되면요 이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했지만 단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서 1047페이지 제일 밑에 5번. 역시 사실혼 문제. 한 문제만 더. 판례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간헐적 정교 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할 수 없다. 네. 네. 자, 2번.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 파기에 있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법률상 혼인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그랬죠? 네. 아까 비슷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4번. 민법 827조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사실혼 부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일상가사 대리권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되고요. 그렇죠? 또 어떤 뭐 연대 채무가 또 성립되기도 하고 일방 배우자가 그죠? 뭐 타인으로부터 이제 뭐 금전, 자금 등을 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때 그런 관계가 적용되고 5번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도 준용,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네. 자, 그다음 부모와 자 1049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50페이지. 자, 2번. 친생 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되는데 하고 나와 있죠. 가로 속에 민법 844조 제1항. 자, 이건 뭐죠,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3번 문제에 1번 지문 보시죠. 1번 지문.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바로 이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바로 844조 조문이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왼쪽 그 2번 문제에서 자, 그래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되는데 자는 그 부가 자신의 친생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를 상대로 민법 846조의 소정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됐죠? 자가 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는 한 부분이 첫 번째 줄 끝에 자는 이 부분이 잘못됐죠. 자, 잠시 해설 오른쪽 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해설 마지막 두 줄입니다. 자, 줄 쳐두시고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렇죠?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한다.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이 조문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이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고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다수겠죠. 왜냐하면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출생 사실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바뀌어갔고요. 이것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좀 됐고요. 뭐 지금 와서 그 친생 부인의 소를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렇게 바꾸어서 출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제가 볼 때는 희박하죠. 희박하지만 네, 그런 연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표현해 봤고요. 문제는 지금 이 1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아시겠죠? 자가 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 부인에서는 부 또는 처가 타방 배우자 또는 자식을 상대로 해서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친생 부인의 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2번 지문. 자. 네. 자,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오른쪽 페이지 3번. 자,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금 1번 지문 봤고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 2번.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라도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렸고.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 규정입니다. 2번 정답. 그 다음 3번.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임의인지. 4번.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한다.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자 기타 이해관계에는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양자. 자, 밑에 2번, 제일 밑에 2번, 부모와 자에 관한. 자, 근데, 4번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4번.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하고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박스 안에 자,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부모 동의와 가정부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박스 안에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한다. 자, 여기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 동의, 가정부모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틀렸고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또 페이지 출제 가능성 대단히 희박하죠. 우리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할애할 여유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양자 이런 쪽에는. 자,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친양자가 나오는데 친양자는 그 제도의 어떤 취지상 출제 가능성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5페이지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양자는 방금 앞에 제2관에 나왔던 그냥 일반 보통 양자 나왔었죠. 그죠? 한 문제만 가볍게 봤는데, 보통 양자는 양자와 친부모 간의 그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쵸? 유지가 되고, 또, 양자의 성과 본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까 양친과 그 다음에 그 양자의 성이 서로 이제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양자는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양자 제도가 신설이 되게 되었죠. 종전에. 그리고 이제 양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자 사실이 공시가 되니까 더더욱 이제 기피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나중에 또 장성해서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때 받게 될 또 정신적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보통 양자 제도는 결국 기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친양자 제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뭐 친양자가 됨으로써 성립됨으로써 종전에 친부모와의 이제 그 관계는 이제 소멸하고 이제 이런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지문에 이제 나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중 그대로고요. 2번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맞고요. 조문으로 친양자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조문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 뻔합니다. 예. 조문 중심, 조문을 그대로 옮겨서 출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자꾸 반복하지만 우리는 두 문제니까 사무관은 두 문제니까 가족법 전체에서 그죠? 약간 좀 빈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3번 문제 보니까 2017년 사무관 승진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는 좀 무리가 아닐까.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두 문제, 몇 문제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2번 문제에 자,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3번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고요. 따라서 부양이나 상속 등의 관계가 발생하고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예,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4번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 청구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죠?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예, 이것이 그 제도의 포인트죠.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친양자가 이제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종전,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네. 자, 밑에 해설을 잠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조문인데요. 908조의 3. 자, 두 줄 치시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그 부분 지켜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자, 입양 및 친양자에 관한 설명. 1번.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에 가름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3번. 친양자 입양에 따른 효력으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했고, 설령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친생의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는 없다 했는데, 여러분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확정되면 종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친양자가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 그렇죠? 기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친생의 부 또는 모는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혼돈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네, 틀렸고. 자, 4번.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됐을 때는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다시 부활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한다 해버리면 처음부터 친양자 관계가 없었던 관계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자, 해설의 박스 안에 자, 체크 좀 하고 가시죠. 자, 거기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그리고 검사. 자, 여러분 딱딱 나누어 가지고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특히 여기 특징이 뭐예요? 친생의 부 또는 모, 이게 특징이죠.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친양자가 확정이 되면 종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한다 했는데, 학대라든가 유기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친생의 부 또는 모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청구권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가장 포인트고요. 검사는 뭐 이렇게 청권자의 거의 뭐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1호에 보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박스안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 5번입니다. 5번. 보통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선인데요. 1번. 보통 양자와 친양자 모두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는 뭐 맞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둘 다. 2번.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방금 그랬죠. 네. 그러니까 보통 입양인 경우에는 그렇죠.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3번. 보통 양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바꿀 수 있다. 네. 4번. 보통 양자와 친양자 모두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좀 쉬웠죠? 보통 양자는 그렇습니다만 친양자는 확정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한다. 네. 그래서 4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제일 밑에 7번. 친양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선 1번.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은 법률 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양자는 아까 뭐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성년자일 수도 있는데,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된다. 3번. 친양자는 양친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요. 맞죠? 혼인 중에 출생자 신분을, 혼인 중에 자의 신분을 갖게 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 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네, 틀림없습니다. 4번.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계속 반복이죠. 거의 뭐 조문 중심으로. 그다음에 5번. 친양자 입양에도 보통 양자의 입양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에는요, 보통 양자의 입양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친권 나옵니다. 친권. 자, 옳지 않은 것. 1번.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있다. 이것은 뒤집어 표현했네요. 그죠?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가 아니라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은 이제 선의일 것을 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상대방 을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뭐 매매 계약을 한다 하자고요. 뭐 자주 표현했던 뭐 노트북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을 때 아빠는 동의를 했고 엄마는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자, 상대방이 서은이인 경우에는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은 취소 사유가 아니고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냥 바로 찍어서 그냥 사례로 그냥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지문을, 자, 해설로 잠깐 가보시죠. 해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2항 해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일방이 공동으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했을 때는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아니면 부모 일방이 자의 행위에 동의를 했을 때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도 그 효력이 있다.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도 그 효력이 있다. 단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하고 단서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단 상대방은 선의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에 동의를 했을 때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고. 물론 단 상대방이 선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면은 자기상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거 나오면 이제 뭐 무친상, 너무 자주 해가지고 무친상, 한 번 더 할까요? 무친상, 무상임치에서의 수친의 의무. 친권자의, 바로 이 부분, 친권자의 그 자에 대한 법령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의 관리 의무. 그 다음에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 그랬죠. 무친상. 자, 자기상과 동일한 주의 의무. 4번.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 자, 이건 이제 자에게 이제 부담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번.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거소 지정권이라죠. 거소 지정권. 자, 2번 문제.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친권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5번.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일방이 동의를 했을 때 일방만 동의했을 때 이 소리죠. 이 칠판 그림처럼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도 효력이 있다. 악의가 아닌 한 선의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도 효력이 있다. 5번. 옳은 표현이죠. 예, 옳은 표현이고. 틀린 것은 뭡니까? 1번 지문.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의 청구에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그게 아니고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1번 지문이 청구가 아니고요. 그냥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부모의 일방이 친권 행사할 수 없대. 예? 아빠가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엄마가 행사한다. 그렇게 되죠. 청구라는 절차가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자, 친권의 내용 밑에 하단에 1번 문제. 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는 그 자의 재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2번. 자, 읽어봐 주시고요. 3번.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하는 경우 부모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그것도 반복되죠.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효력이 없다.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3번 틀리고 정답.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번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164페이지로 갑니다. 164페이지의 후견. 자, 1번 지문, 1번 문제. 후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기록해서, 자, 우리 총칙 때 나왔었죠? 지속적 하면 부한지성. 네. 뭐 지문을 빨리 체크해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암기 필요하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정후견 심판. 이렇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성년후견 심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 하고 나왔으니까 지성.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1번 맞고 2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후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면인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게 되면 반드시 성년후견은 두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어야 되고 비성년후견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데 반복되지만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틀리겠죠. 또한 성년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는데 이것 또한 또 틀렸습니다. 예, 성년 후견인은 그 미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합니다. 그죠? 한 명.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미세한 부분입니다만은 뭐 조문인데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좀 여러분 참조하시죠. 해설 보시면요.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말고 미성년 후견인. 친권자가 없을 때 예를 들면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자, 여기 한 명.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 그 다음에 박스 안을 여러분 보고 있죠. 성년 후견인. 용어가 참 헷갈리죠. 성년 후견은 누굴 말하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 말입니다. 이 성년 후견인은 끝에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 그래서 그걸 연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 그 다음에 피성년 후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다. 물론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문제 지문으로 돌아와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 나왔습니다. 한 그러면 한정후견 심판 부한. 그다음에 4번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그 후견을 둬야 한다. 이 후견이 바로 뭡니까? 미성년 후견임이죠. 한 명으로 한다는 그 미성년 후견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미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방금 나왔고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2번.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맞고요. 3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피성년 후견인이 아무리 제한 능력자이지만 신상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 의료 행위의 어떤 동의라든지 그렇죠? 또는 주소나 거소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신상에 관한 아니면 자기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주거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죠? 좀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신상에 관한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에 관해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두 문제만 더 체크를 하고 가시죠. 1067페이지 제일 밑에 5번 성년 후견 제도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성년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과 달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명 둘 수 있고, 아까 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중복됐네요. 2번.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방금 설명했던 그러한 사항들. 예?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뭐 주거내 CCTV 설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3번.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후견 감독인을 둬야 되고 반드시가 틀렸고요.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면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후견 감독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 그러니까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후견 계약은 공정 정서로 체결해야 되며 가정법원이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됐고요. 해설의 밑줄 잠깐 치고 가시죠. 3번 해설입니다. 해설의 3번.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 후견인 등의 청구에서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 한 문제만 더. 6번.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1번.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야 되나?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야 되나? 근데 아까 반드시 했을 때 틀렸던 것이 뭐죠? 후견 감독인을 라고 표현되면 틀린 것이죠. 반드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건데 후견인을 직권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견인, 어떤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야 되나? 오해 소지가 있죠. 후견 감독인을 반드시 직권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것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건 틀리는 것인데 후견 감독인이 아니라 그냥 후견인. 누구의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을 후견인을 말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줄에 특정 후견 심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후견인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또 맞습니다. 그다음 2번.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있고 성년 후견으로 선임되면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네. 재산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 누가? 성년 후견인이. 그죠? 네. 재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3번.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하면 벌써 틀립니다. 신상이라는 부분 동그라미 치고 신상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에 관해서는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포괄적 대리권은 없어요. 성년 후인이 비성년 후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성년 후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앞에 문제에서 봤죠. 그래서 3번 이 지문이 좀 조심해야 되고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포괄적 대리권이 신상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에게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하다면 신상 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4번 아까 중복됐죠.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돼야 되고 가정법원이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속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